새누리당의 핵폭탄급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콤비를 이뤄서 예비 후보자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녹음 파일 공개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비박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던 새누리당은 지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16년 1월 말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서청원 의원과 공천을 다투던 김성애 전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까불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 뜻을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어. 형에 대해서. 이러면서 지역구를 바꾸지 않으면 무언가를 깔 것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또 김성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무례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김성애 전 의원이 계속 물어보죠. 이게 대통령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경환 의원은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총선 기간 동안 최고위원은커녕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절차에서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었던 평의원 신분이었음에도 마치 공천을 다한 것처럼 매도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정치인의 거짓말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번 사건은 친박의 공천 개입과 전횡이 사실로 드러난 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위원장 마음대로 이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최경환, 윤상현 이른바 완장을 찬친박 전위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네. 나서서 교통정리를 좀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난 건데요. 사실은 이미 그 총선 전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다 알려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김성애 전 의원이 녹음을 했다가 가지고 있다가 아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개된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이제 어떤 네. 그 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파장 같은 거는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뭐 새누리당 안에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뭐 않고 뭐 다 아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새누리당 안의 반응은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그러니까 기사로 뭐 이렇게 새누리당 소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말 친박 핵심들이 공천에 깊숙하게 개입했구나 이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어서 좀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파장은 두 가지로 올 수가 있겠죠. 우선 당내에서는 당장 8월 전당대회에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현재 서청원 전 대표가 친박 세력의 강한 출마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이 파일이 터짐으로 해갖고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뭐 서청원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친박으로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렛대가 사라져버린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실 국민들로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거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좀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 터져 있는 데다가 네. 더구나 당내에서는 친박 핵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네.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 나는 친박에 만든 적도 없고 친박에 영향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해왔던 것들이 거짓말이거나 또는 자신의 말을 빌어서 호가호위했던 세력이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니까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성 같은 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네.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아침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지난 총선에서 개입했던 사람들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호가 호위, 공천 개입 이런 말은 이제 여의도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정리하는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정병국 의원, 당대표에 출마 선언한 네. 정병국 의원이 친박 계파 해체를 선언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친박들이 좀 미안하지만 사라져줘야 된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양상은 사실은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과 친박 그리고 정권 재창출, 재집권을 위해서 뭔가 친박들을 좀 배제해야 하는 미래 권력, 네. 새누리당에 있는 좀 다수 의원과 당원들 이 사람들의 어떤 대격돌, 충돌 이런 양상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어쨌든 호가호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대통령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일단은 대통령 앞에서는 방화벽을 이제 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 김성애 전 의원은 끊임없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 이걸 묻고 확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최경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그러면 정말 대통령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가호위였을까요? 저건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서청원 전 대표가 사실은 원래 친박이 아니고 옛날 민주계에서 친박으로 이제 넘어온 정치인인데, 그래서 그 서청원 전 대표가 그렇게 친박에 줄을 섰을 때 과연 얼마나 대통령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서청원 대표가 어느 정도는 어쨌든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구나. 그 얘기는 그 20대 총선 구도를 짜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20대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국회의장 후보로서 서청원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생각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애 전 의원을 저렇게 무리해서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서까지 서 대표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는 이번에 그 정진석 대표의 워딩에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상현과 최경환 의원이 호가호위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자숙하고 반성을 하러 그러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를 호가호위한 사람을 자숙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얘기, 측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100%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100%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 뜻을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거기다 더 얹어갖고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다 예, 그러니까 숙청해버리고 만약 그러면. 호가호위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자숙 반성의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매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보복을 받을 그러한 사안인 거죠. 바로 이전에 그 새누리당 총선 패배 보고서가 공개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그때 나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경환이나 윤상현, 서청원 의원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서 총선 패배 책임에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그 녹취록 공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정말로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던 총선 패배 책임자들의 책임이 제대로 보고서에서는 규명이 안 된 거 아니냐. 이 백서를 쓰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조사권을 가지고 네. 실제 친박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서 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표적 집단 면접 조사, FGI라고 하죠. 그런 네. 조사 또는 SNS에서 국민 여론 수렴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왜 찍지 않았을까? 이걸 분석해서 옮긴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까지는 알 수 있지만 또 이제 이항구 위원장까지 알 수도 있겠죠. 계속 그 당시에 언론에 노출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최경환이나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 최경환,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백서를 부실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이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주는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녹취록이 총선 전에 폭로가 됐다면 엄청난 파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아마 한 100석 이하로 주저앉았을지도 이제 모르는 일이죠. 백서라는 건 결국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갖고 외부에 알림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그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토대로 삼자라는, 반성의 토대로 삼자라는 그런 뜻일 텐데요. 근데 백서를 만든 사람을 공개하지 않았더라고요, 새누리당이. 백서를 감수위원회 6명을 얘기했는데 네. 그 중에 3명은 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3명은 비공개했거든요. 저렇게 그 비밀스럽게 그 만든 사람을 공개하지 않는 백서, 그것이 과연 어느 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그 가장 큰 의문이 들었고요. 네.
단적으로 그 더민주, 지금 더민주가 옛날에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2012년 대선에 패배한 다음에 그 백서를 만든 사람이 이제 한상진 예.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예.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셨죠. 네. 그때는 한상진 교수가 네. 책임 집필을 한다는 게 다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백서가 또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솔직하게 아무튼 총선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 당내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총선 참패의 원인들을 다 그 망라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친노가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걸고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놔야지 백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서는 딱 만든 사람도 비공개로 하고 또 내용도 그러다 보니까 만든 사람들이 재구성해갖고 정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열해 나가고 네. 결국은 책임을 분산시키고 네. 좀 회피한 게 아닌가. 네. 그래도 그 나열된 내용에 보면은 청와대 책임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박이나 비박을 가른 것은 청와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아주 직접적인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좀 언급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보고서가 나름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을 하려고 나름 노력한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은 많이 했죠. 저는 뭐 제가 워낙 기대가 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네. 지금 집권 여당에서 나온 뭐 백서치고는 꽤 잘 만들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근혜라는 이름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네.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 군데서 언급을 했고요. 지금 뭐 여당 체질이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을 겨냥해서 비판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형식을 빌렸지만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그 부분을 이제 제목이나 이런 걸로 좀 부각을 시켜서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실정이다라든가 어떤 결론을 좀 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전달만 하고 뭐 어떤 백서로서의 이제 가치를 가진 그런 결론 이런 걸 이제 담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큰 편입니다. 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의미 있는 백서였다면은 이번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공천 개입 이런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담겼어야죠. 담았어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갖고서 이건 신문 기사 보면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신문도 했지만은 거의 모든 그 유력 일간지들이 FJ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갖고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참패했는지 여론조사는 다르게 네. 그 얘기 여러 번 실었었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의견은 이미 다 공개돼 있는 거고요. 당에서 만든 백서하면 당내 의견, 그럼 당에서 실제로 총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갖고서 넣었어야죠. 바로 이런 게 그렇죠. 당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당내 인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쏙 빠져 있단 말입니다. 네, 핵심이 빠져 있는 거죠. 네. 백서 나온 다음에 이제 여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백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가장 많은 답변이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도 있는 거고요. 그 내용 뭐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당 안에서는 좀 반응 같은 것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백서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이렇게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공천 전횡을 확증해주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어쨌든 다시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갈등에 아주 깊은 골로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드 배치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교육부 간부의 개돼지 발언이 있었고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사건 또 여기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이래저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요구했고요. 이전에도 청와대 실정, 국정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대통령한테 전면 개각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야당의 요구에서 개각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나요? 장관 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또 대통령도 국정을 다루는 사람인 동시에 또
오기 같은 것을 가진 인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의 요구가 정당하면 들어줄 수 있지만 정치 공세를 잘못 들어주다 보면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해서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 잃고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면 개각을 한 그런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개각과 부분 개각을 가르는 기준은 사실은 몇 개 부처를 얼마나 많은 부처 장관들을 가느냐 하는 네. 그런 규모의 차이가 나거든요. 전면 개각은 총리를 바꾸면 그게 전면 개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총리가 강요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총리를 바꿀 때는 그 이후에 강요도에 다시 다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됩니다. 새 총리가. 야당이 요구하는 건 결국 황교안 총리를 비롯하고 모든 그 내각들을 다 바꾸자는 얘기인데요. 네. 총리가 물론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책임론도 있습니다만 일정 정도는 정치 공세의 의미도 있다고 봐야겠죠. 네. 따라서 전면 개각을 현재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다만 이제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몇 개 부처 장관, 또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롯해갖고 청와대 일부 수석 비서관들을 교체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을 쉽게 바꾸는 네. 그러한 그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 우병우 수석을 비롯해갖고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습니다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생긴다기보다는 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또 여당 내부에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정치 공세하는 것이다라는 네. 음모론적으로 지금 상황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좀 버티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뭐 부분 교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사실은 언론에서 사표를 냈다 이런 보도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청와대하고 법무부에서 부인했더라고요. 사실 장관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언론에서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것을 공식 부인하고 지금 그만두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참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청와대가 붙잡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정이 뭔가 있을 겁니다. 네. 현직 검사장이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구속이 됐는데 장관이 지금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 그만둬버리면은 이게 왜 법무장관 책임이냐. 검증한 민정수석 책임도 있고 또 비서실장 책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으로 불길이 확 번져나가는 것들이 좀 걱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도미노 현상이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 그 잡아놓고서 좀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총선 이후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청와대 개편이 있었거든요. 두 번으로 나눠서 했었죠. 5월 15일에 비서실장하고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네. 인사를 네. 했고요. 또 6월 8일에 정무수석하고 교육문화수석, 미래전략수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나 몇몇 장관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게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청와대 개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꿋꿋이 버티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느냐 이제 그 문제일 텐데요. 그런 데서 보면 이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굉장히 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라고 네, 보는데요. 네. 우병우 민정수석은 김기춘 실장이 나간 뒤에 네. 검찰과 공안기관을 장악했던 청와대 핵심 네. 대통령의 브레인이거든요. 브레인이고 핵심 측근인데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 바꿔버리면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에 여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검찰이라든가 공안기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힘을 갖고서 마지막에 레임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축이 민정수석인데 네. 이걸 바꿔버리면은 급격하게 레임덕이 오고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져 버릴 네. 가능성,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이제 상황을 봐야죠.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거고요. 야당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우병우 요구를 하는 민정수석을 이번에 날리려고 쳐내려고 네. 할 겁니다. 그렇게 쳐냄으로써 내년 대선 때까지 상황을 야당은 유리하게 자신들이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우병우 사단이란 말. 권력기관 도처에 널려있는 까지. 우병우 사단을 정리해야 한다. 예, 뭐 사단급까지 숫자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우병우 수석하고 아는 사람들이 검찰하고 국정원 이제 이런 데 많이 배치돼 있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네. 의제와 전략그룹이라는 연구단체가 있고요. 그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권의 공격수이자 수비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이 우병우 수석 사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는 박근혜 정권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남에 어떤 땅을 가지고 1,300억대 뭐 거래가 있었고 거기에 그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언론과 그렇게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또 이제 이번 사건이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비박계 주자들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공격이 시작되면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의 어떤 강도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잘못하면 이 사건으로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촉발될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좀 휘발성이 강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대 내전이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말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친박계가 먼저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데요. 예,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작일까요? 이 난국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할까요? 더정치 7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